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아주 소중한 손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 두 번째 아시아투데이 스튜디오를 방문한 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낯익은 분이시죠? 예, 지난 2월 17일 3개월 전에 이미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대 출신,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청년 활동가 김금혁 씨를 오늘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방문이시니까 좀 익숙하죠? 네.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2월 17일 대선이 한참 뜨겁게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김금혁 씨를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우리 김금혁 씨가 지금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캠프에서 아주 맹렬히 활동하고 있을 텐데요. 예, 그 뒤에 또 인수위도 간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멈추질 않고 그야말로 좀 맹렬하게 평양 사람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저는 참 아주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형으로서 상당히 좀 박수를 보내는 그런 그 심정으로 오늘 다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번째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김금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께서 와, 김일성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아주 관심의 대상이실 텐데, 예, 지금은 김일성대 출신보다는 바로 윤 대통령의 일을 같이 했던 캠프 출신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여의도 정치에서 아주 한 축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맹렬 탈북 그 청년가입니다. 네, 이제 뭐 인수위가 뭐 엄청난 출세의 길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캠프에 있었던 것을 계기로 인수위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열심히 했다. 두 달 동안 열심히 한 이후에 지금 현재 근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드디어 휴식의 기회를 좀 부여받아가지고 지금은 쉬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뭐 집사람이랑도 좀 상의를 하고 있고 주변 어른들한테 좀 상의를 하면서 좀 숨 고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숨 고르는 시간. 예, 좋습니다. 반드시 어떤 아주 치열하게 삶의 현장이 있으면은 숨 고르시 바로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쭉 위로 뻗으려면 매듭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 매듭에서 한 매듭으로 갈 때의 어떤 숨 고르기, 이거는 반드시 대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필요한 그런 시간일 텐데, 예, 김금혁 씨 말씀이, 예, 저는 뭐, 100번 맞다고 봅니다. 숨 고르기를. 근데 그 휴지기를 또 알차게 보내는 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너무 또 지나치게 어떤 게으르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또 못다한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흥청망청하거나 하면은 역시 몸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또 지당한 사실이니까 아마 그것을 현명하게 잘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상황이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부터 제가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캠프에 있을 때는 후보라고 불렀었겠지만 가까이 일해 보니까 어떤 스타일의 남자고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이 있는지, 예,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 총 3개가 있었죠. 저한테는. 윤석열 후보였다가, 윤석열 당선인이었다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3단계를 다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은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이렇게 가까이 만난 적은 한 2번 정도 있었고, 뭐, 어느 정도 거리에서 혹은 먼발치에서 여러 번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겠죠. 네.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탈권위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신용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탈권위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는 권위라는 단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냈었고 그리고 네. 참 그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한 조직의 수장의 자리고 그리고 검찰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조직의 수장 하면은 누구보다 권위적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한없이 소탈하고 그리고 저희와 얘기를 할 때에도 뭐 어떤 허례허식을 차리거나 혹은 뭐 겉멋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조금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동네 아저씨 같았습니다. 동네 아저씨 같다. 네. 소탈한 하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까? 네. 저는 그냥 이 사람은 소탈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주변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겠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여주려고 그 식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식당이 맛있어서 가는 사람이구나. 네, 그럴 정도로 뭔가 어떤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부분들, 네. 맛집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떠한 뭐 장치나 혹은 어떠한 그런 보여주기식이나 네. 전혀 없는 그냥 그 자체 예.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그렇죠.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 아마 뭐 국밥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네, 집이거든요. 예,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성한 네, 마주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유기안보 수석이고 네, 저쪽에 저 가려진 부분이 경호처장이죠? 예, 김용현 경호처장. 예, 그렇게 보이는데 용산 집무실에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러 나왔겠군요. 저 집이 맛집이라고 예. 합니다. 옛날 국수 그 집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수제비를 하는 그렇군요. 예. 제가 11시 김동훈 하이파이브 생방송 시간에도 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옛날 국수집이 아주 오래된 집인데 저 집에 유명하게 된 계기가 어떤 초라한 50대 남성이 들어와서 뭐를 시켜서 아주 부지런히 먹더랍니다. 네. 부지런히 먹고, 이제 돈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저 아주머니 나 여기 물 좀 주세요. 라고서 물을 뜨러 가는 사이에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죠. 도망을 이제 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 주인분이, 아이고, 뛰어가지 마세요. 다쳐요. 예, 참 아주. 그래도 진한 얘기죠. 예. 네. 왜 돈 안 내고 갑니까? 돈 내고 가야죠. 라고 보통은 이제 뭐 파시는 상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또 의당 또 식사를 했으면 돈을 내고 가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이제 그날 굉장히 돈이 없이 거의 뭐 이제 노숙하는 분 비슷한 네. 그 행세기로 아주 빨리 재촉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뛰지는 말어라. 그러다가 다친다 하는 그래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예, 맛도 굉장히 맛집이다고 하는데 그런 그 선행, 20년 전 선행이 이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아무리 그 옛날 맛집이 국수가 맛있어도 우리 동탄에 있는 예, 슈퍼맨님이 운영하는 뭐 북경만 반점 맛을 따라가지는 못할 텐데요. 예,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네. 옛집 국수군요. 정확하게 옛날이 네, 아니라 옛집 국수.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렇게 이제 한번 매스컴을 타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아무튼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저 옛집 국수보다는 동탄에 있는 북경 반점 짜장면이 더 맛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 후보, 윤 당선인, 윤 대통령 호칭 3개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우리 금혁 씨가 잘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자, 대선 과정 이미 3개월 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대선 과정 지켜본 입장에서 의미 있는 장면, 네, 2개만 한번 꼽으라고 하면은 어떠한 게 탁 생각이 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바로 떠오르는 2 장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네. 윤석열 당시 후보 사이에 포옹. 그 이후에 지지율이 급 반등하면서 사실상 대선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울감에 빠져있던 보수 진영 전체에 한 번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사건이 있죠. 국회 그 회의장에서 그렇지, 의원총회장에서 의원총회장에서 이제 호응하는 그리고 이제 뒤 이어서 같이 행사를 일정을 같이 수행을 했었죠. 지금 저 얘기네요. 네. 사실은
내분 상태, 자중질환,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상태에서 저렇게 마주 잡고 포옹을 한 게 제 기억으로는 2개입니다. 하나는 저 의원총회에서, 네. 그 당시에 후보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연설 끝낸 이준석과 저렇게 포옹한 이거고요. 저 한 2, 3주 전이죠? 네.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또 식당에서 포옹을 네. 해서 갈등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봉합 상태였는데, 저렇게 포옹을 한 장면은 저는 2개 떠오릅니다만은, 예, 저 장면 이후에 떨어졌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거죠? 떨어졌던 지지율이 급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네. 포옹 이전에 국민의힘 어떤 선대위가 유지하고 있던 선거 전략을 모두 허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20대 남성 중심의 어떤 그렇죠. 선거 전략으로 획기적으로 넘어가면서 네. 그때부터 조금 승기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요소요소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금혁 씨 얘기한 대로 예, 저 장면이 상당히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국면이었고 조금 전에 우리 PD가 찾아낸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같이 셋이서 한 게 저게 이제 1차 그야말로 이 봉합된 상황이죠. 저게 아마 울산 옆에 있는 무슨 언양 거기 불고기집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가출 사건이죠. 네, 당내 직무를 네. 거부를 하고 네. 전국을 여기저기 가면서 그때 윤 후보가 이제 내려가서 왜 그러느냐 좀 잘해보자라고 하는 다시 이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한 거.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바로 울산입니다. 네, 지역구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울산 인근의 불고기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이고 또 한 가지를 추가를 하자면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납니까? 또 한 가지는 3월 9일 개표날이었습니다. 개표날. 아하. 네,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네. 새벽 2시까지도 개표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요. 그렇죠. 정말 초접전을 거듭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눌러 앉히고 서서히 1000표차, 2000표차, 3000표차 그렇죠. 눌러갈 때 네. 그 마음졸임이 지금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네. 다 국회 안에 들어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11시간 있었습니다. 네. 11시간? 예. 그러니까 자리에 착석한 때로부터 예. 끝날 때까지 거의 11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저는 그때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당시에 코로나에 걸렸었기 때문에 확진됐습니까? 네, 집에서 지금 저는 편하게 있으면서 집에서 격리된 상태로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장혜찬 부부장님도 나왔고 네, 또 보이시죠? 그러네요. 다 저기 네. 뒤에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선거 전문가들조차도 저게 이건 모르겠다. 가만 있어봐. 지금 저 상태가 출구조사 발표하는 그때인가요? 아니면 역전할 때? 저 상태가 역전? KBS에서 유력을 띄웠을 때입니다. 유력을 띄웠을 역전 때. 이후에 표차를 벌려가면서 네, KBS에서 가장 먼저 유력을 띄웠었는데요. 네, 저 때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승부의 추가 무게 중심을 확 네, 윤석열 쪽으로 기울일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짜릿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우리 김금혁 씨가 뽑은 대선 과정에 2개 장면이 지금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꼽아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예, 꼽으시죠. 사실 저는 3개를 꼽고 싶은데. 3개를? 네, 그 나머지 하나는 네. 페이스북에 단문 메시지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자를 올렸을 때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부 폐지. 네.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그 7글자가 사실 예. 선거를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남성의 어떤 윤석열 비토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20대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다 둘러봐도 네.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혹은 거부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당시 많이 외치던 게 후보 교체론이었거든요.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뒤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 여가부 폐지가 딱 뜨고 공교롭게도 그날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스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네. 이 두 사건이 하루 동안에 오버랩되면서 20대 남성 여론이 하루 만에 뒤바뀐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 여성가족 폐지라는 7글자가 걸린 날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던 날이다 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도 똑같습니까? 결국은 이대남을 윤 쪽에서 잡았나요? 어떻게 그 뒤에 평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또 많은 네. 정치 평론가들의 평론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상 큰 재미는 못 봤다. 큰 득은 없었다. 표를 네. 엄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금혁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플레이어가 아닌 평론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플레이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고 선택을 반드시 내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그 전략 말고는 저희한테는 다른 출구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이번 선거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대남의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아주 예상 외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주 한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그 뒤에 실제로 그러면 20대 여성 2030 여성들은 반대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에 예. 정치 평론을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실제로 뭐 표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본 결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0대 남성들과 20대 2030 여성들이 이번처럼 아주 뚜렷하게 지지 성향을 드러낸 적은 일찌감치 없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요 표를 보면은 20대 이하의 36대 58, 여성은 58대 33. 정말 완벽하게 나뉘었죠. 완벽하게 나누었습니다. 네. 정말. 예. 그죠? 예. 20대 남성은 윤석열이 58. 그렇지만 20대 여성은 이재명이 58. 어떻게 저렇게 수치가 아주 딱 떨어지는지. 예. 30대는 남자가 윤석열이 52. 네. 30대 여성은 반대로 이재명이 49.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예, 아주 양분돼서 그 지지 성향이 이처럼 뚜렷하게 갈라진 적은 일찌감치 본 적은 없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네, 아주 예상 외의 초강수를 둔 것인데 지금 김근혁 씨 얘기로는 그 당시 상황은 다른 초이스가 없었다. 결과가 혹시 20대 여성의 또 다른 몰표 현상으로 이어졌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조금 더 뭐 부가적인 설명을 네. 시청자분들의 그러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요. 네. 이 당시 대선 때 벌어졌던 남성과 여성 간의 표 차이만을 놓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어떤 득표 현상이 언제 때부터 국민의힘에게 유리했고 민주당에 유리했는지 그 흐름을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여성의 어떤 득표율이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느냐 높아졌느냐 혹은 그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좀 보기 시작하면, 뭐, 그 전에 2017년 대선은 사실상 뭐 볼 필요가 없는 선거였다라고 치면은, 네. 2018년 지방선거 때의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 여성은 10%에 머물러 있었고요. 네. 30대 여성도 20% 미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20년, 사이로 총선, 그때 어떤 여성의 투표 결과, 네.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 네 개의 선거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20대와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2020년 총선보다 확실하게 오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고요. 네. 단지 그것이 이번 대선 때 지나치게 첨예하게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 양상으로 보인 것은 결국은 메인 스피커들, 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대남의 메인 스피커들의 역할이 있었고 또 박지원을 뭐 불꽃 추적단을 그렇죠. 네. 같은 사람들의 어떤 메인 스피커들이 지나치게 자기 어떤 지지 세력한테 뭐 지지를 호소하면서 생긴 하나의 어떤 신드롬 같은 현상이었지 사실상 그런 어떤 강성 지지층이 아닌 혹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무언가 사안에 따라서 자기의 표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투표를 했다. 네. 네, 그래서 여성의 지지율은 과거에 비해서 올랐지 과거보다 낮아지지는 않았다.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추진했던 이대남 집중 전략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죠. 네. 네,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지나치게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등 국면으로 몰아간 것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선거 이후에도 20대 남과 20대 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제는 우리가 조금 화합과 어떤 그 갈등을 봉합하는 정책이라든가 혹은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 얘기 조리 있게 잘하죠? 네. 얘기도 조리 있게 잘하는 거냐? 우리 지난번 3개월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네, 참 아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그 얘기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여가부 폐지, 좀 아까 금혁 씨가 얘기를 꺼냈는데, 자, 이 공약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2030 캠프 내에 활동하는, 이른가 김금혁 씨 같은 그런 젊은 층들의 견해가 반영이 된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희 젊은 층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권성동 당시는 지금 원내대표, 그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무슨 직책이었죠?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원내대표 하기 전에는, 글쎄요, 사무총장이었었어요. 예, 권성동 사무총장. 사무총장. 네, 죄송합니다. 권성동 사무총장님도 사실상 여가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결국은 네. 여가부 폐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예, 여성가족부가 사실 본인의 임무에서 많이 벗어났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재로 인해서 오히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점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감히 그것을 꺼낼 수 없었던 분위기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걸 감히 꺼낼 수 있었던 것은 20대 남성이 강력하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덕분에 이제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었고. 그렇군요. 이제, 네, 어떤 20대 남성과 그리고 주류 정치인들 간의 어떤 생각에, 모이는 지점이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갈라쳤기보다는 여성만을 우대하던 곳에서 젊은 남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홍리치빌 님이, 예, 지금 김근혁 씨의, 분석과, 시각에 대해서 동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돼서 우리가 대선 과정을 한번 살짝 돌아가는 그런 계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이른바 정권 교체 이후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만은 제일 가시적인 게 역시 청와대 개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김근혁 씨도 청와대 직접 가보셨다고요? 그 개방 첫날에.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갔다 왔습니까? 제 와이프가 신청을 했는데요. 당첨이 됐습니까? 예, 아주 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인수위 근무라는 또 커리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갔나 싶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아마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취임식 참석과 청와대 개방이 겹쳤었거든요. 그렇죠. 네. 취임식을 참석을 할 것인가, 청와대 개방을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취임식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굳이 제가 안 가도 축하할 사람들이 많지만 청와대 개방은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청와대 개방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렇겠죠. 네. 그걸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에 와서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기에 아주 알맞춤한 곳인지 그런 것들을 보러 갔었는데 저는 한 300% 만족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바로 김금혁 씨와 그 사랑스러운 아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인과 같이, 저게 지금, 브이로그 화면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가서, 첫날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날에 반드시 올려야. 그날에?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고 찾아오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촬영을 하는 겁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역시 참 젊은 감각이. 조회수가 23만 회가 나왔습니다. 23만 회. 네. 예. 청와대 개방 관람 후기 브이로그 난생 처음 청와대를 가본 평양 남자의 반응은 정말 아주 참
예, 민첩하기도 하고 감각도 좋고 저렇게 가서 무조건 오늘 편집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했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3만 명이 봤다. 예, 저렇게 아주 살포시 웃는 분이 바로 김금혁 씨의 아주 사랑스러운 부인이신데 서울 분이시죠? 여자분은? 예, 서울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평양 남자, 서울 여자라고 그런 말이 탄생이 됐고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도 그거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네, 저건 후지 TV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저는 언론사 한 6개 정도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김금혁 씨를 알아보고 인터뷰를 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한복을 입고 갔더니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제 와이프밖에 없어서요. 기자들이 다 한복 입은 사람한테 모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저까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와이프 인터뷰를 하다가 저한테로 이제 옮겨왔죠. 탈북민이시라고요? 이러면서. 한복을 유일하게 부인이 입고 갔는데 그 덕을 본 거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복을 일부러 입고 간 건 아닙니까?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잖아. 예, 아주 그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예, 아주 참, 저런 전략은 아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전략이죠. 아주 참, 예, 머리가 아주 현명한 그런 연합뉴스하고도 또 했고, 네. 저건 전화 인터뷰입니까? 네, 했습니다. 김금혁 씨를 알아보고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금혁 씨가 인터뷰를 한 셈이 됐는데 예, 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어떤가요? 정말 아주 입이 벌어질 정도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도였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봐서 그 춘추관 그다음에 왼쪽에 영빈관, 유민관 그거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 안쪽으로 깊이 뭡니까? 상춘제 이런 데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구중궁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구중궁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면적을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청와대에 보이는 건물은 그 본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저 본관 하나를 놓고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치게 과한 언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들어가서 봤을 때는 다 돌아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상당히 넓었고요. 그리고 조경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여기는 구중궁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본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굉장히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죠. 본관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광화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바깥 세상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구조겠구나.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를 보면서 그리고 청결도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사실상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400명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과거에 많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를 놓고 볼 수 있는데 백악관은 그 건물이 하나잖아요. 웨스트윙과 이스트윙 그리고 본관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악관이고 백악관을 둘러싼 어떤 그 주변 공간도 사실상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청와대는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백악관의 한 10배는 돼버렸습니다. 그 전체 규모가 10배 이상 된 걸로 부지까지 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안에 시냇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이외에 뒤쪽으로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문화재도 있고, 네. 청와대 본관, 상춘제, 영빈관 지금 쭉 나옵니다만은, 네. 대통령 관저, 춘추관, 녹지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청와대의 위치인데요. 광화문 후원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왕이 떠오르는 뭔가 제왕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복궁 자체가 그 경복궁이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거주하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 경복궁 후원에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 왕과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겠죠. 그런 공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한몫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경복궁에 이어지는 게 그렇죠. 예, 경복궁 실제로 서울의 그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그 광화문을 매표소에서 표를 사가지고 경복궁을 쭉 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바로 청와대 앞길이 나옵니다. 예, 바로 청와대 앞길로. 바로 이제 그래서 연풍문, 예, 청와대 정문 저 써 있죠. 예, 그러니까 경복궁하고 연풍문을 지나서 바로 쭉 가면은 청와대 본관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금혁 씨가 얘기한 대로 저기에 어떤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그 현장, 경복궁이나 현장에 바로 연이어 닿은 청와대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이제 용산 시대를 새로 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잘 국민들에게 전달이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처음에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이게 이제 안착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용산 이전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초기에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국민적 합의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검토 뭐 그런 것 없이 왜 소통 이렇게 과정, 그렇죠? 그 과정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인수위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비판 의견에 또 다른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청와대 이전을 시도를 했었지만 네.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 됐던 것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뭐 논의라든가 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만 하다가 다 용두사미로 끝났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쇳불은 단김에 빼랬다고 일단 결심을 했으면 밀어붙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는 국민들에게 그 다음 선거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그렇게 급하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왕 결심했으면 가는 것이 맞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를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여기에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금혁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약간의 우려라든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소통 과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해도 됐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견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취임 그날부터 그러니까 5월 10일 취임식 그날부터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느낌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거 시간 늦지 않게 5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약속은 지켰고 오늘 아침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32년 만에 청와대 속살, 그러니까 이제 관저도 개방을 했습니다. 관저. 네, 맞습니다. 예, 대통령 부부가 사는 침의실, 또 거기에 사우나 시설, 뭐 욕실 이런 것들 다 개방을 했는데 이제부터 가시는 분들은 그 청와대 속살도 아주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그래도 좀 이제 인수위를 거쳤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용산 이전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라는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는 비판이었고 합리적인 비판이었다. 그리고 조금 서두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비판을 받다가 다시 비판 수위가 내려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듯이 이런 어떤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강하게 푸시하는 것들이 먹힐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것이 먹히지 않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어떤 시기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게 뭐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닌 5년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5년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지나치게 강압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소통도 하고 또 비판도 들으면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태 관련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최근에 사태가 있었죠. 저는 뭐 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른바 민주당 내의 초선 강경파 그룹 철험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방송에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셨죠. 아이고 이제는 이제 소주 이름까지 이름을 씁니까? 뭡니까? 소주의 그 처음처럼? 예, 처음, 그래서 철험회. 소주 이름을 공식 명칭을 쓰는 이제 당내 조직이 있네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지만, 철험회의 수준, 철험회 민낯이 아주 세이세이 드러난 게 이번에 한동훈 청문회에 아주 열심히 지켜보셨겠죠. 우리 김혁씨도. 네, 철험회, 한동훈의 텃발질, 이게 참 시중에 화제가 됐었고, 아직까지도 이 미풍이 지금까지 불어오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봤습니까? 어떤 그 심정으로 그걸 지켜봤나요? 사실, 민주당의 헛발질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네. 대한민국의 정치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었고요. 네. 국민의힘을 철저히 견제해야 되는 민주당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어제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저는 이게 하등의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586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586은 어떠한 정신을 공유하고 있느냐 혹은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요. 586이 용퇴한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김남국이고 김용민이고 고민정과 같은 사람들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586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응원합니다. 네. 하지만 586만 도려낼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좀먹고 있는 586과 나이는 다르지만 586보다 훨씬 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아니 586은 그래도 민주화라는 나름의 업적은 쌓은 사람들이지만 성과를 냈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철험에는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격만 떨어뜨리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특히 김남국 의원을 보면서 당신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나는 한 3선은 했겠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당신보다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과 빨리 민주당은 연을 끊고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외신에 보도가 됐다면은 정말 우리의 국격을 정말 많이 깎아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금 PD 두 분이 아주 손 빠른 PD 두 분이 딱 그 관련 내용을 좀 띄웠습니다. 예, 이모하고 같이 논문을요?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가 이모요? 제 딸이요? 저건 한참 뒤에 봐도 다시 한번 봐도 웃기네요. 참,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얘기 보고. 그러니까 철험회가 지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강성 지지 세력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강성 지지 세력의 등을 업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서 전투력이 강한 민주당으로 돌아오자가 저들의 구호 아닙니까? 근데 한치 앞도 못 보고요. 이미 일어난 일도 전혀 되돌아볼 줄 모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2016년, 2017년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파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진박 간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가 저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그 진박 간별사라는 것이 어떤 국민의 기대치와 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닌 오직 특정인에게 그렇습니다. 누가 더 친하고 누가 더 진짜인가를 놓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사람을 고른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박근혜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강성 지지를 등에 업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일장춘몽이었고 금방 지금 그들은 다 야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철험회가 하고 있는 짓이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들도 아마 다음번 총선 2년 뒤에는 다 야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또 만들어 주실 거고 예. 우리 또 유권자분들은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지만 매 눈으로 다 모든 걸 지켜보고, 어떤 그 심판의 날에 적재
적소의 어떤 행동을 해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참 국민 또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는 그런 그 생각은 뭐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그렇다고 아주 완사이드하게 승부를 내서 또 이 거만하거나 그런 또 결과가 날까봐 또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이로 만들어 주신 것도 다 아주 깊은 속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건 나라를 위해서 그건 아주 백해무익하다 하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말씀을 쭉 우리가 철험회까지, 한동훈 청문회까지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좀 더 말랑말랑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 김금혁 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양 출신의 또 김일성 종합대학을, 거친 아주, 상당히,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는 것도 표가 나죠? 예, 상당히 아주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합니다. 여기 와서, 평양 남자가 이제 서울 여자를 만나서 결국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언제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2011년 1월에 했습니다. 11년. 2021년. 네, 1월에 그렇죠. 했습니다. 11년은 벌써 결혼을 그렇게 일찍 했나. 네. 이제 2년 남짓 전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개항으로 간 거군요. 그 전부터 개항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전부터? 아하, 그렇군요. 네. 자, 어떻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집사람 좀 이렇게 칭찬을 하던 흉을 보던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흉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예쁘고 객관적으로 봐도 예쁩니다. 아, 그렇군요. 미소가 상당히 예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이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은데요.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소개팅으로 와이프를 만났는데요. 소개팅 주선자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떤 편견도 어떠한 정보도 없었죠, 사실은. 소개팅을 하는 과정에서 평양에서 온 탈북민이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을 때 전혀 놀라거나 뭐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그건 알겠고 사실 자기는 어느 출신인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본인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중심에 놓지 그 사람의 배경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죠. 예, 야 여기 지금 나옵니다. 왼쪽이 금혁 씨, 오른쪽이 부인이신데, 네, 맞습니다. 정말 미인이시군요. 예.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뿌리가 북한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네요. 모아둔 재산도 전혀 없고, 사실 빚만 있죠. 학자금 대출만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박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단촐하게 가볍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가진 어떤 미래나 혹은 제가 가진 포텐셜을 믿고 자기는 거기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나를 100% 믿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당당하게 그렇군요. 나이 차가 어떻게 됩니까? 3살 어립니다. 3살. 예, 그렇고 지금 이제 장인 장모로 불리우는 그분들은 반대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장인어른은 반대를 했었죠. 그렇겠죠. 첫 만남 자체를 반대를 하셔서 그 작년 음력설 때, 이제 재작년이죠. 2020년 음력설 때 그 친구를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라. 이제 설득을 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를 불렀거든요.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사실 헤어지라고 말하려고 불렀던 자리에서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금혁이가 돼버렸죠. 그렇군요. 예, 이른바 용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하는 그런 한간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용감하죠. 네, 정말 아주 따뜻한 마음에 부인을 얻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서울 생활에서 아주 정착을 잘한 그런 평양 남자입니다. 그래서 평양 남자 서울 여자라고 하는 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언제 개설을 했습니까?
딱 1개월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까? 예, 1개월 됐습니다. 한 달에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어떤 취지로 개설했나요? 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평양 남자 서울 여자 구독자가 11,100명이네요. 111 아주 좋습니다. 네. 한 달 만에 10,000명이 넘었군요. 예.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8개월 만에 10만을 얼마 전에 돌파를 했는데, 네, 그렇군요. 예, 저희나 아주 상당히 지금 이른바 잘 나가는 그 채널인데, 이 채널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채널이야 하고서 지금 보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채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김금혁의 난세득이라는 채널은 조금 더 시사적인 방송, 그렇죠. 그리고 정치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조금 무겁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주제를 다뤘다면은 평양남자 서울여자 채널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담는 채널입니다. 일상생활. 네, 이 채널을 개설한 목표는 사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조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였는데요. 우리가 탈북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이 좀 있고 특히 탈북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있습니다. 보통 탈북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어떤 교제나 결혼은 상당히 좀 있는 편인데요. 탈북 남성과 한국 여성 간의 교제 및 결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퍼센테이적으로 거의 뭐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탈북 여성에 대한 어떤 노출도는 좀 많이 있는 반면 탈북 남성에 대한 노출도는 좀 없는 편이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북한 남성과 탈북 남성을 좀 동일시해서 뭐 강하고 좀 뭔가 셀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깨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탈북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같이 사는 그냥 이웃 주민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넣고 싶어서 네, 저는 그걸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떤 탈북민, 그중에서 탈북 남성들이 고정관념을 조금 깨부시고 싶었다. 네. 예. 우리도 똑같은 자유민의 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남녀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주 말랑말랑한 얘기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했군요. 예. 아까 보니까 뭐 평양냉면 얘기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평양냉면을 뭐 맛있게 먹는 법 뭐 이런 걸 텐데요. 3대 평양냉면, 봉피양이라는 그 이제 특정 상호 이름이고. 네. 평양 남자가 평가하는 평양냉면 맛집. 예. 그렇군요. 저렇게 소소한 내용을. 예. 사실은 우리 평양냉면을 지금 저 앞에 있는 우리 남피디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남피디도 아주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이런 것들,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내용 찾아볼 거고요. 그렇군요. 평양 남자가 소개하는 평양 얘기, 또 서울 여자가 소개하는 서울 얘기, 평양 얘기 다 이게 어이구 벌써 구독이 추가되었군요. 뭐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바로 서로 이제 윈윈 아주 상호 이 존중하는 그런 건데 예 좋습니다.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겠지만 이 채널을 많이 좀 이렇게 키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10만 명, 20만 명 채널로 키워서 혹시라도 이 네. 채널을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겠죠.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다른 지역,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뭐 이런 데서 네. 나와서 있는 북한인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게 될 테니까. 네, 혹은 이 영상을 또 다운받아서 뭐 북한에 들여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탈북민이 그냥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모습보다는 탈북민이 한국에 가서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네. 이게 구전 효과로 또 북한 내에 있는 지인들한테 네. 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금영님은 장인어른 앞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김근혁 화이팅 해가지고 김민호님이 예 아주 응원의 목소리를 아주 쫙 그런 이 시그널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 말씀을 했지만 지금 북한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금혁 씨의 부모님도 북한에 계실 테고 지인, 친지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들의 어떤 그 안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 채널이나 그런 게 뭐 없지는 않겠죠? 소식은 좀 듣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10년 됐는데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까? 네, 시도는 몇 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평양이고 또 고위층이었다 보니까 그 감시가 심해서 오히려 감시가.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식은 지금 전해드리는 게 없군요. 네, 오히려 어쩌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네. 방송 출연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역으로 제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가슴이 좀 짠하지요. 사실은 뭐 제 마음이 이럴진데 뭐 본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자유를 찾아서 이쪽으로 온 것 자체는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 너머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은 뭐 이로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민족의 아픔 사안은 야말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이런 그 김금혁 같은 아주 젊은 아주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때 이 문제도 같이 문제가 풀릴 걸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죠. 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질곡의 역사를 살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글쎄요, 김금혁 씨가 북에 계신 부모님 또 친지들과 이렇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 리치빌님, 또 민호님, 고추농자님, 오전 방송에 이어서 또 들어오셨군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민호님. 탈북한 가족이 있다면 남은 가족에게 그거는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감시 감독이 많이 그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걸 염려하시는 그런 그 메시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오늘, 이렇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즈음한 각종 인수위 얘기부터 해서, 얘기를 쭉 풀어봤습니다. 청와대 개방 얘기, 직접 갔다 온 얘기,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김근혁 씨가 사는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얘기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인천 계양을의 현장 민심도 직접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네,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최근 오픈한 김근혁 씨의 새로운 채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방송에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 계신 분들,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도 그 방송을 아마 좋아하시면 틀림없이 아시아투데이 제가 하는 방송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희 방송 와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벌써 한 20분이 훌쩍 지났군요. 글쎄요, 한 30분밖에 안 지났나 봤더니 1시간 20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오늘, 미처 얘기를 다 못한 그 얘기가 꽤 있을 텐데, 더 시간을 드리고, 미처 얘기 다 못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더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다음에 조금 더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초 동안 말씀을 드릴 내용이 아니다.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가져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예, 참 얼마나 이렇게 듬직하고 조리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생물학적 나이로 봐서는 제 아주 새카만 그 후배이자 그 동생이지만 이렇게 한국 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정적으로나마 응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불러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조금 횡설수설한 면도 있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은 보다 더 정진되고 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횡설수설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 멘트와 그런 정보였습니다. 네, 고추농장님이
들어오셔서 무릎 수술 후 엄청 아픕니다. 김 박사님 방송 하루 2번 보내요. 네, 오전 11시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보시고 또 이제 보시고 예,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는 오전 11시 예,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무려 1시간 반 동안 예, 진행을 하는데 사실 대본 없이 1시간 반 진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제가 예, 오늘도 1시간쯤 지났을 때 약간 어지럼증이 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상당히 난처했는데요. 네. 제가 뭐 어지럼증은 없습니다. 오늘 왠지 1시간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질어질해서 나머지 30분 동안 상당히 고전을 했고 그래도 또 제가 약속한 시간 30분,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시간을 끝까지 쭉 달리느냐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은 네, 우리 고추농장님이 하루 2번 김 박사 방송을 봐서 좋습니다 하는 얘기 정말 저에 대한 최대의 덕담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호님, 홍리츠빌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소중한 정성 쏘아주신 또 토미리스님, 또 보리순님, 예, 많은 격려와 응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김금혁 씨 좀 아까 우리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예, 시간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또 다른 주제와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조합 이런 게 하는 일이 또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가는 길을 또 얼마나 또 대견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따뜻하게 좋은 시선으로 그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 김동원의 생방송 하이파이브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김금혁 씨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